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땐 달동네에 살았고 조금 커선 달동네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겨울이면 눈이 얼어 미끄러지기 일수인 가파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저 앞에서 폐지 줍던 아주머니가 넘어져 계신 거예요. 급히 가보니 허리를 삐끗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내 허리야, 아유. 괜찮으세요? 학생, 나 좀 일으켜 줄 수 있어? 아직 등교까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일으켜 드린 뒤 근처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드렸죠. 저희 엄마도 온종일 붕어빵 파느라 자주 부치시거든요. 이 파스가 효과가 진짜 좋대요. 아유, 고마워서 어째. 이거 얼마 주고 샀어, 학생? 내가 돈 줄게. 아니에요. 저 학교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 반 친구가 절 부르더라고요. 야, 밖에 웬 남자애가 너 좀 불러달라는데? 친구들은 남자친구냐며 놀려댔고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뒤 교실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웬 남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애는 절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길에서 폐지 줍던 아주머니한테 파스 사다 준 적 있어?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남자애는 대답도 없이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꼭 가져다 주래. 같은 동네 사람들 형편 다 똑같을 텐데 어린애 돈을 어떻게 그냥 받냐고 하셨어. 아, 그분이 너희 어머니셨어? 그러자 남자애는 제 입가에 집게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쉿, 이거 비밀이야? 일단 알겠다곤 했는데 폐지 줍는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인 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엄마는 붕어빵 장사에 아빠는 공사판 막노동을 하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마주친 탓인지 이후로는 그 남자애가 자주 보였어요. 집에서 나오다 마주치기도 하고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마주치기도 했죠.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의 눈을 피하거나 모르는 사람인 척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절 부르는 겁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걸었죠.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만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내 말 안 들려? 너 말이야. 그래. 너 일로 와봐. 두려운 마음에 경보에 가까운 걸음으로 집으로 가던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술에 취하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세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 뭐?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돌아보니 그 아저씨가 남자의 머리통을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전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그 아저씨에게 가서 삿대질하며 따졌어요. 아저씨도 머리에 피 안 마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저씨 대갈박 한번 내가 깨줘봐요. 피가 나나 안 나나? 그러면서 괜히 주변에 있는 돌덩이를 번쩍 들었더니 그 아저씨가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후들거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놓칠 뻔한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애가 냉큼 제 손에서 돌덩이를 받아 들더니 저 멀리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늦은 밤에 집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애가 자꾸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슬쩍 돌아보면 괜히 딴 데를 보고 있다가 제가 걸으면 또 따라오더라고요. 왜 나 따라오는 거야?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대뜸 그랬더니 남자애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는 길이거든. 그러나 집에 들어간 뒤 돌아보니 남자애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20살이 됐을 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대학에 갈 형편은 안 됐어요. 그래도 서로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우리 돈 좀 모아서 김밥집이라도 차리자. 김밥집? 그럼 내가 좀 더 돈을 잘 버는 일을 해야겠다. 어떤 일 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 잘 다니면 되지. 음, 아버님 하시는 일 나 같이 하면 안 돼? 몸은 힘들어도 돈은 훨씬 많이 벌잖아. 뭐? 자기가 노가다를 하겠다고? 뭐 어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젊은 몸 좀 쓰겠다는데. 아버님도 하시는데 젊은 내가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저는 사무직으로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그는 저희 아빠를 따라서 노가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고 함께 운영할 김밥집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김밥집 쪽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이제 막 가기를 시작하던 때라 신혼집까지 따라오는 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장사 초기에는 전 김밥집에 매진했고 남편은 노가다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노가다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맛집으로 정말 유명해져서 아주 대박이 났거든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집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첫 집들이를 하던 날, 전 시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폐지 줍는 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벌어야지.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용돈은 드렸어요. 다만 친정 부모님도 그 즈음엔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만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더는 폐지를 줍지 않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 후 저는 아이도 갖게 됐고 그렇게 행복한 날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골프장이지. 골프장에 또 갔다고? 그럼 어떡해. 남자가 큰일 하려면 골프도 치고 그래야지. 당신처럼 맨날 김밥집에만 있으면 발전이 있겠어?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골프 연습장은 기본, 필드에 나간다며 한 달에 쓰는 돈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멀쩡한 골프채를 놔두고 자꾸만 더 비싼 골프채까지 사더라고요.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가 무슨 갑부야? 내가 노가다 뛰면서 장사 미천 마련한 거 벌써 잊었어? 돈 좀 잘 번다고 내가 고생한 건 그건 그냥 싹 다 잊은 거야? 김밥집은 가맹점 제한까지 들어올 만큼 맛집으로 유명해져 전국에서 주문을 받고 배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도 바쁜데 만삭이라 몸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남편이 하도 정신을 못 차리기에 전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그이 좀 말려주세요. 아니, 돈이 많아서 쓰는 걸 뭘 굳이 말려. 예, 그나저나 나 오늘도 경로당에서 내기하다가 100만 원이나 잃었어. 용돈 좀 더 보내봐. 어머니, 지금 그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만 원이 넘고 어머니가 저한테 가져다 쓰시는 돈도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제가 열심히 벌면 뭐해요. 어머니랑 남편이 다 까먹고 다니는데. 아니, 얘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부리네. 그 미천 누가 마련했어? 우리 아들이 노가다에서 마련한 거 아니야. 애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좀 골프도 치고 누리며 살겠다는데 와이프가 돼서 크게 아깝니? 어머니, 고생은 그이만 했어요? 저도 했어요. 김밥집 대박집으로 만든 건 저라고요. 이렇게 바쁜데 가족이 안 도와주면 인건비만 더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너무 많이 맡기는 것도 제 마음이 안 놓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더러 와서 일이라도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남편 좀 설득해 달라고요. 언제는 폐지도 줍지 말아라. 생활비도 다 대주겠다 그러더니 이젠 나더러 나와서 일해서 벌어가라 이거지? 너 지금 나한테 눈치 주는 거 맞지? 응?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몰라. 돈이나 더 보내고 싫으면 당장 나가. 아유,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전 결국 김밥집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은 병원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전 친정엄마와 함께 퇴원했고 몸도 며칠 풀지 못한 채 다시 김밥집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점점 더 해퍼지고 있었고 그 규모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즈음 친정 부모님께선 부부 동반으로 첫 여행을 떠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연락하고 조금 늦었는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아이가 차에 치인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고 남편은 뒤늦게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어디서 신나게 놀다 온 건지 바지 지퍼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건 기본, 입술 옆엔 빨간 립스틱까지 묻히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와,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 이혼해. 아이고,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울 줄 알고? 무서울 게 없겠지. 가게며 집이며 다 당신 명의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딴 여자도 있고, 그치? 아휴, 알면서 뭘 자꾸 물어.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착하디 착한 남편을 믿고 가게부터 집까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해줬었어요. 가게가 대박난 건 제 능력이었지만 가게에 미천을 대느라 고생한 남편이 주눅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명의라도 그 사람 앞으로 해준 거였는데 이혼하려고 보니 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당신한테 있으니까 집은 내놔. 내가 왜? 당신 아들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내가 집도 없이 애를 어떻게 돌봐? 아님, 당신이 돌볼 거야? 남편은 이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밤 시어머니를 대동하고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다며? 좋다. 지금 니들 사는 아파트는 너 주마. 마치 남편의 것을 선심 써서 준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대신 애는 네가 키우던지 아니면 양육권을 넘기든지 확실히 해. 어머니 아들 바람 피웠어요. 근데 제가 뭘 믿고 양육권을 넘겨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라고. 그럼 네 아들 데리고 나가든가. 대신 그렇게 하면 양육비는 없다. 키울 거면 네가 알아서 키우던지 자신 없으면 애 놓고 가. 전 결국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살던 집은 제 것이 됐고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애 생각해서 집은 양보한 거야. 그러니 가게엔 얼씬도 할 생각 마. 그렇게 전 그 나쁜 자식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불행히도
아들의 재활 비용이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장 정리를 하는데 제 통장엔 보험회사에서 입금한 1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김명수님 사망보험금입니다. 김명수는 저랑 제 아들을 버린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 말을 듣는 순간 전 저도 모르게 깔깔깔 웃고 말았죠. 시간을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혼 후 사실 전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아이의 병원비는 나날이 쌓여가는데 수중에 있는 돈은 제가 그간 조금씩 빼놓은 비상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살던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자니 아이가 퇴원한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친정엄마는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아니 그 김밥집을 왜 김서방을 줘? 그건 네가 레시피 개발해서 성공시킨 거잖아. 좀 있으면 가맹점 사업도 하려고 했었다며. 그럼 어떡해. 그 사업도 다 남편 이름으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 그나마 그걸 포기했으니까 집이라도 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애 병원비는 또 어쩌고? 엄마한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만 좀 해.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나라고. 아휴, 그냥 좀 참지. 바람 좀 피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뜸 이혼부터 하고 그래. 사업자도 네 앞으로 좀 돌리고, 어?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했어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약지를 못해? 친정엄마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아이의 사고 앞에서 전 완전히 정신이 무너져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은 뒤 친정엄마가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하진 않지. 일단 보낸 돈 쓰고 있어봐. 어떻게든 내가 더 마련해 볼게. 밥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엄마가 돼서 네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막말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친정엄마가 보내준 돈도 어느새 금방 다 떨어지고 아이로 인해 일을 나갈 형편도 안 되는 갑갑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운영하고 일궈온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라도 김밥집 가맹점이라도 하나 내달라고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아들 생각해서라도 내주겠지 하는 기대심도 내심 있었습니다. 가게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웬 낯선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내가 사장인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우리 자기 전처예요? 전 그제야 그년이 남편의 상간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핏 봐선 남편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래요. 제가 전처예요. 아유, 꽃 입은 꼬라지 좀 봐. 이러고 다니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죠. 뭐라고요? 나같이 포근한 여자가 좋다던데 자기 와이프는 너무 뻣뻣하다고. 상간녀 주제에 그게 나한테 할 소린가 싶다가도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년이 무슨 소린들 못할까 싶더라고요. 이 인간은 어디 갔어요? 그건 왜요? 상간녀가 갑자기 절 경계하더라고요. 도대체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딜 갔나 싶어서요. 진짜 그쪽이 사장이에요? 나 사장 맞는데 이 가게 자기가 나한테 줬거든요. 전처인 저한테도 안 준 가게를 상간녀에게 줬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장이라면서 지금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돼요? 이 시간에? 아이, 뭔 소리야. 원래 없었거든요. 없긴 뭐가 없어요. 이 시간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는데. 상간녀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잘났어요. 이렇게 한가한데 직원들 월급만 축 낼 수는 없잖아요. 장사했던 사람이 그 정도 계산도 안 서나? 저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해준 고마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잘렸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게를 잘 돌아가게 해서 월급을 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을 잘랐으니 가게가 이렇게 됐겠죠. 그분들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게가 엉망일 리가 있나. 뭐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재료도 다 준비했고 청소도 다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김밥이 뭐 별거 있나? 다른 데 더 맛있고 싼 데가 생겼나 보죠. 그 순간 우리 가게를 찾던 단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글쎄, 인간 어디 갔냐고요? 골프 치러 갔어요. 나도 골프 치고 싶은데 나한텐 가게나 보라고 하고. 아무래도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인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어요?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쪽이 애 낳기 전부터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왜 자꾸 반말이야?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잖아. 상간녀 주제에 말부터 까고 보겠다 이거야? 어머, 이제 상간녀 아닌데? 그쪽이 순순히 이혼해줬다며. 뭐 좋은 꼴을 더 본다고 같이 살겠어요?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와가지고. 가게 안을 보는데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재료에서 쉰내가 나는 건 기본. 매장 안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짜 청소한 거 맞아요? 남의 가게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되죠. 재료는 언제 준비한 거예요? 어제 준비했어요. 어제 준비했다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료의 생명이 신선도인데 아침에 준비해야죠. 아니, 와서 문 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아침에 재료까지 준비해요? 그러니까 더 일찍 나와야죠. 그쪽이 사장이라면서요. 그런다고 뭐 안 되던 장사가 되나? 원래 엄청 잘 됐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정성 들여 키운 가게니까.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때 내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엉망이 된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인생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서러웠습니다. 내 자식 같던 가게가 이젠 완전 거지꼴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넌 왜 여기 있니?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에 맥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길에서 구해준 폐지 줍던 인정 많은 아주머니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무슨 할 말이 있어? 나한테 해봐. 싫어요. 뭐? 싫어? 어머니가 제일 싫어요.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런 놈이랑 결혼한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놈?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 괜히 그때 구해줘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둘걸. 너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여튼 쪼잔해가지고 그때 나 구해준 걸 후회한다 이거냐?
그때 내가 그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얼어 죽기라도 했어야 네 속이 시원하다 이거야? 어쨌든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안 죽었다. 네가 살렸으니까 안 죽었지. 그건 잘 아시네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아파트 줬잖아. 그럼 됐지. 뭘 더 달라고 와서 쿠걸이야? 쿵상스럽게. 지금 구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보나마나 뻔하지. 너 애 병원비가 부족해서 온 거지? 근데 여길 봐라. 장사도 안 돼, 수입도 없어. 우리야말로 너한테 아파트 주고 거지 됐다. 그동안 번 돈 있는데 무슨 거지예요? 그거 애 저녁에 다 썼어. 네? 어떻게 그 돈을 벌써 다 써요? 우리 집 구하느라 보증금으로 다 썼어요. 정말 이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대단한 집을 구했길래 그 돈을 다 썼나 싶었어요. 그렇게 잘 되던 가게를 이렇게 말아먹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럼 네가 사가든가. 우리도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가맹점은요? 계약 제한 왔었잖아요. 이 꼴을 보고 누가 계약을 하겠니? 아휴. 결국 가맹점 자리라도 하나 얻어볼까 했던 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 구걸하러 갔어요. 아들이랑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들 아빠한테 구걸 좀 하면 어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 이젠 남보다도 못하게 변해 있더군요. 거기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굵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채수가 없어서 원. 다시는 기웃거리지 마. 전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촘촘히 박힌 굵은 소금을 털어내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갔다던 전 남편이 병원에서 나오더라고요. 저와 딱 마주친 전 남편은 당황한 듯 주절거렸습니다. 아니 뭐 그냥 애가 좀 어떤가 해서. 당신이 갑자기 우리의 상태가 궁금해졌다고? 이거 내가 아빠잖아. 그래서 내가 집도 줬잖아. 그래서 아이 보고 왔어? 아니 그 안에 장모님이 계셔서. 웬일인지 애를 보러 왔다는 말에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전 아이의 병실로 가서 엄마를 슬쩍 불러낸 뒤 전 남편에게 들어가란 신호를 줬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산책이나 하자며 둘러대는데 저 자신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상간녀의 무개념 시어머니까지 보고 왔는데 뭐가 예뻐서 애를 보게 해준 건지, 더더구나 양육비 한 푼 안 주겠다고 못을 박은 인간인데 말이죠. 친정엄마를 보낸 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전 남편은 벌써 가고 없더라고요. 아빠 갔어? 응. 아빠가 뭐래?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봤죠. 뭐?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친정 엄마에게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한 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글쎄 그 안에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당신들 못 들라는 거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반말까지 하는 거냐? 이혼해서 남이라 이거지? 왜? 아주 야라고 하지 그러니? 어머니가 어떻게 제 시어머니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다들 무슨 작당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냐고요? 시끄럽게 흥분 좀 하지 마. 뭐 좀 찾으러 왔어. 당신 짐 다 가져갔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계속 따져 물으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아니 내가 당신 앞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당신 인감으로 돼 있더라고. 무슨 통장? 아니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돈을 좀 넣고 있었는데 이혼한 사이에 그걸 주기도 뭐하잖아.
근데 너무 오래 통장을 안 써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고 인출도 하려면 당신 주민등록증이랑 인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져가도 넌 돈 못 빼. 아, 왜? 잊었어? 우리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이제 당신 나랑 완전 타인이야. 도대체 타인 명의의 통장에서 어떻게 돈을 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제가 직접 가야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네가 같이 가주면 되겠네.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해놓고도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고 본인들 원하는 것만 말하더라고요. 통장 내놔봐. 왜?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어차피 내가 안 가면 못 뽑는다니까? 그제야 전 남편은 저에게 슬그머니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통장 안엔 500만 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어머, 그 돈 이제 내 거예요.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선물로 준다고 한 거니까 눈독 들이지 말아요. 전 몰래 제 통장까지 만든 게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었을 뿐인데 상간녀는 저에게 경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혹했어요. 우리의 치료비도 부족한 마당에 제 명의로 몰래 통장 만든 걸 빌미 삼아 그냥 뺏어버릴까도 했습니다. 거기다 이 인간들 우리 집에 주거 침입 중이잖아요. 경찰 불러 쫓아내버릴까도 했죠. 그러나 저 이 악물고 그 인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셋 다 내 집에서 나가요. 그럼 그 통장은 일단 나가라고. 어머, 그 돈 전부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세 사람이 앞장서 집을 나간 뒤 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매너 있게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기. 전 남편에게 500만 원을 건넸더니 아주 입에 귀에 걸려선 상간녀에게 덥석 그 돈을 주더라고요. 자, 나 그럼 자기한테 선물 준 거다. 어머, 우리 자기 최고. 그때 상간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일하는 중이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리러 가야지. 걱정 마. 내가 학교로 갈게. 전화를 끄는 상간녀는 너무나 당당하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오늘 남편이 애들 픽업을 못 간다고 해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갔다 와. 자기 사랑해. 어머니도 사랑해요. I love you. 상간녀는 온갖 아양을 떨곤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어요. 뭐? 여보? 제가 묻자 전 남편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친 채 그러더라고요. 아직 호적 정리를 못해서 그래. 애 때문에. 곧 이혼할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도 유부녀였던 겁니다. 남편 전화를 받는 모양새가 결코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 모질이 모자는 그 여자의 말을 믿는 눈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난 가요. 잠깐.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전 남편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통장은 주고 가야지. 통장을 왜 줘? 아니, 그 통장 내가 그런데 전 남편이 말을 하다 말더라고요. 네가 뭐? 이거 내 통장이거든? 이 통장을 당신을 왜 줘? 대포 통장으로 쓰면 나만 곤란해지는데. 그러니까 내 통장이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아유, 아이 뭐 그래. 제대로 가져가라고 해. 우리야 뭐 계좌 바꿔놓으면 되지. 도대체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바꾼 통장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별일이 다 있다 생각하며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병원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를 보는데 그래도 내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가, 얼른 일어나자. 네가 일어나주기만 하면 엄만 길거리에서 김밥을 말아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나 결심도 잠시 아이의 퇴원일이 잡혔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만 더 지켜보고 퇴원하죠. 병원비도 계속 나오는데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통원에서 재활치료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네, 자주 와야 하는 거죠? 일주일에 4번은 필수예요. 아이니까 열심히만 하면 다리 저는 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이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아들의 다리를 낫게 하기 위해선 재활치료가 필수였습니다. 마침 병원에 친정엄마가 왔기에 의논을 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나 그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집을 팔면 어떻게 해? 그 집이 네가 이악 물고 살아온 시간인데. 보니까 김밥집 다 망했더라. 엄마도 가봤어? 지나가는데 보이더라고. 손님이 하나도 없어. 파리만 날리고. 아휴. 근데 너도 이미 알고 있었어? 최근에 한번 찾아갔었어. 가맹점이라도 내볼까 해서. 아휴, 속도 좋아. 그 때려주고 싶은 면상을 다시 보고 싶든. 그래도 어떡해. 난 엄마잖아. 우리 애 먹여 살리려면 뭔들 못하겠어. 근데 꼴을 보아하니 가맹점 제한도 물 건너갔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가진 건 이제 그 집밖에 없잖아. 아직 우리 아들 어리니까 원룸으로 집 옮기고 그 돈으로 재활도 받고 가게도 다시 차릴까 봐. 애가 다리도 저런데 좁은 집에서 괜찮겠어?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몇 주 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집도 처분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하나씩 모두 정리해 잔고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이 몰래 갖고 있었던 제 명의의 통장도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보나마나 영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갖고 온 김에 해본 거였죠. 그러나 통장을 꺼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제 통장 잔고가 10억이 넘는 거예요. 입금된 내역을 보니 보험회사에서 넣은 것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보험금 수령 계좌를 제 것으로 해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된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제 명의 통장을 보험금 수령 계좌로 해둔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어쩐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험회사 직원은 이것저것 묻더니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통장 잔고를 보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기에 이렇게 많은 보험금이 들어온 건가 싶고 혹시 어디가 아파서 진단을 받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찍힌 10억이 그림의 떡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들 재활치료비는 물론이고 제가 다시 가게를 차리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인간 돈은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김명수님 사망보험금입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명수 씨가 왜...
교통사고로 김명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자인 아드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건데 계좌가 고객님 계좌로 돼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김명수 씨가 죽었다고요? 네, 혹시 전혀 못 들으셨나요? 불과 몇 주 전에 본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고 이 돈은 저희 아이한테 상속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버리고 아픈 아들까지 버린 전 남편 김명수의 사망 보험금이라니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아서 김밥집으로 달려갔어요. 가게 문에는 가족 휴가로 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이게 또 뭐야?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됐단 문자였습니다. 또 같은 통장에 10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제 통장엔 하루아침에 20억이라는 거금이 입금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말똥말똥 절 보는 아들을 보는데 모든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의 퇴원일은 성큼성큼 다가왔고 전 미리 아이의 치료비를 모두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돈 걱정 없이 아이의 퇴원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재활치료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 김밥 먹고 싶어. 김밥? 그건 엄마가 얼마든지 말아줄 수 있지. 엄마 김밥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알았어. 엄마가 집에 가면 많이 만들어줄게. 저는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고 친정엄마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두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놨다. 엄마는 저와 아이에게 밥까지 차려주셨고 덕분에 아이는 잘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안방에 아이를 눕히는데 엄마가 얼른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어떻게 됐어? 냈어. 뭐? 아니, 그걸 냈다고? 아니, 혹시 누구한테 빌린 거야? 아, 그게... 엄마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로 일단 갚아. 이건 어디서 났어? 네 아버지가 적금이 있었더라고. 해약해서 갖고 왔어. 뭐? 그걸 해약하면 어떡해? 그럼 내 손주가 다리를 저는데 그냥 둬? 아휴, 조용히 하고 얼른 받기나 해. 엄마는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더니 돌연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너, 모르고 있지? 뭘? 김서방 말이야. 아유, 죽었대. 어, 아니, 너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알고 있었어? 저는 엄마가 쥐어준 돈 봉투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권선징악이 따로 없지. 그놈만 간 게 아니라 그놈이랑 상간녀랑 그놈 엄마까지 갔단다. 아니, 그것도 알고 있었어? 상간녀도 그렇게 됐구나. 그건 몰랐지. 셋이서 무슨 여행을 간다고 차 끌고 갔다가 아유, 음주운전을 했대. 다행히 상대 차는 많이 안 다쳤는데 그놈 차가 벼랑에서 굴렀나 봐.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데? 주변 아줌마들이 알려줬지 뭐. 다들 김밥집이 계속 문을 안 연다고 이상해하더니 경찰들이 그 집에 왔단 거야. 그리고 경찰들한테 물었더니 그 집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더래.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러니까 그렇게들 갈 거면 심보 좀 곱게 쓰지. 아휴, 지 아들이랑 손자는 나 몰라라 하고 상간녀랑 가족 여행을 가. 아휴, 아휴, 진짜 내가 속이 터져서 아휴. 전 엄마에게 20억이 든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통장을 본 엄마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이게 뭐야? 1, 10, 100, 1000만, 10만. 아니, 20억? 이거 내가 잘못 셌니? 아닌데. 20억 맞는데. 맞아, 20억. 잠깐만, 이게 보험금이야? 아니, 무슨 보험금이 이렇게 많아? 사망보험금도 아니고. 엄마는 불현듯 사실을 말해놓곤 깨달은 듯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보험금, 이거 설마 그놈이랑 그 엄마 보험금이야?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그 상간녀랑 살림 차린 거 아니었어?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너한테 왔어? 우리 애가 그 사람들 상속권자여서 들어온 거래. 아니, 그럼 그 여자랑은 혼인신고를 안 한 건가? 그 여자도 유부녀더라고. 이혼 안 한. 아니, 뭐? 어이없어 한 것도 잠시. 엄마는 너무 기쁜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우리 딸만 죽어라 고생해서 죽 써서 개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 횡재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 인간들 오죽 네 속을 썩였냐? 애 낳았는데 병원에 와 보이는 인간 하나 없고, 내가 김밥집에 있는 그년 얼굴만 봐도 그냥 속이 뒤집혔었는데. 에휴, 뭐야, 엄마 김밥집에도 들어갔었어? 그 상간녀만 있길래 손님인 척하고 들어갔었지. 아휴, 그런데 김밥이 더럽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그럴만해 보이더라고. 어쩜 그러나 몰라. 그 여잔 그렇다 쳐도 그 인간은 나랑 같이 장사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가게를 그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고. 허튼 데 마음이 가 있으니 성실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엄마랑 전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깔깔깔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어떻게 그 쪼잔하던 인간들이 우리에게 20억을 남기냐면서요. 다음날 전 친정 부모님의 적금을 다시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재활치료를 다니며 한동안 일을 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김밥집을 시작해볼까 하던 차에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 집 살던 아주머니 며느리 맞죠? 아니에요. 저 이혼한 사이입니다. 아유, 그건 저도 알죠. 저도 물어물어서 연락한 겁니다. 사람 죽은 집이라고 소문나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휴, 여기 짐들은 다 어떡하냐고요. 저기 죄송하지만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상간녀랑 전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짐까지 치워야 해요? 그래도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던데 아빠 물건 중에 아들한테 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이지 내키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들르기로 했어요. 집에 가보니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은 건지 제때 안 치운 일회용 식기엔 구더기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전화했던 집주인이 왔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보시고 다 버려야 하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은 어떻게 할까요? 보증금이요? 여기 월세예요? 네, 자기들이 집 살 돈은 있는데 세금 내기 싫다면서 월세로 사는 거라고 하던데. 아, 그건 아주머니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다 버리는 것도 돈일 텐데 거기 보태시면 되겠네요. 어휴, 그 많은 돈을요? 보증금 금액이 꽤 돼요. 네?
얼마인데요? 이거 아들한테 주면 되겠네. 보증금 3억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집주인을 받고 집주인이 윙크를 하더라고요. 바람나서 헤어졌다며. 그래서 이거라도 챙기라고 연락했어요. 사실 나 그 집 김밥 진짜 좋아했거든. 저희 가게에 온 적이 있으세요? 바빠서 내가 직접 사러 간 적은 거의 없고 애들한테 자주 사다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얼굴은 알지. 오며 가며 봤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근데 김밥집은 다시 안 해요? 이제 이 친상들도 없는데 다시 하면 딱 좋겠구만.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가게 열면 나한테 문자 하나만 줘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희한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짐이나 정리해줄까 했던 건데 귀찮은 연락인 줄만 알고 간 곳에서 전 또 그들이 두고 간 돈 3억을 얻었습니다. 1년 뒤 아이의 다리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덕분에 유치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전 드디어 김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다시 연 곳은 전에 제가 가게를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이의 치료에 힘쓰던 어느 날, 부동산에 들렸다가 그 가게가 있는 건물이 아예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고로 한 번에 가는 바람에 이 건물값이 뚝 떨어졌어요. 가게도 1년이 다 되도록 안 나가고 사장님이 거기서 다시 김밥을 판다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헐값에 살 절호의 기회긴 해요. 저는 고민 끝에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에 제가 다시 김밥집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관심을 두더라고요. 김밥집을 다시 개업하던 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 단골들이 거짓말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중엔 제가 3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집주인 아주머니도 있었어요. 이제부턴 내가 직접 와서 맨날 사 먹을게. 감사합니다. 진짜 자주 와주셔야 해요. 아유, 걱정 마. 내가 이 동네 여자들 다 데리고 온다. 단골들도 제가 돌아오자 어찌나 기뻐해 주던지 비로소 제 삶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전 홀로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울었습니다. 비로소 다시 제 가게를 일구고 가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김밥집은 다시 맛집으로 유명해졌고 다시 가맹점 제안도 받았습니다. 가맹점 제안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웬 신사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재료가 다 소진돼서 브레이크 타임인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남편입니다. 그 신사분은 저에게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찾아왔어요. 아니요, 무리랄 것까지야. 남편분께서도 피해자시잖아요. 그 사람 떠나고서야 알았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상간남이었던 걸.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이젠 괜찮습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사실 전처 휴대폰으로 남편분과 전처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최근에서야 봤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걸 봐서 그래서 와봤습니다. 제 형이 의사거든요. 어머, 그러셨구나. 근데 저희 아이 전부 다 치료됐어요. 그랬군요. 그거 정말 다행입니다. 절 보는 게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보는 게 혹시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제가 한 발 늦었네요.
그나저나 어떡하죠? 제가 김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재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다음에 제 아이랑 같이 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다시 김밥집을 열자 제게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사람들, 새로 만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제 일상을 오고 갑니다. 덕분에 이전의 아픔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해졌어요. 요즘 저의 낙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는 순간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아이는 마치 어른처럼 제 머리맡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곤 해요. 전 양반다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강한 아들의 다리를 볼 때마다 울컥 눈물이 나곤 합니다. 그 힘든 시절이 다 지나갔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서요. 앞으로 저와 제 아들의 삶엔 어떤 인연이 찾아오고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요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